안녕하십니까. 성형외과 전문의 이주혁입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내시경을 이용한 가슴 확대 수술, 그에 대한 여러 가지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좀 이야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겨드랑이를 통한 가슴 확대 수술이라는 그 수술 자체가 언제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1970년대 초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절개에 의한 수술 방법에 비해서 조금 늦게 시작이 된 테크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한 20년 정도 동안 이 겨드랑이를 통한 가슴 확대 수술은 모두 블런트 테크닉이라고 해서 우리가 눈으로 보지를 않고 블라인드하게 보지 않고서 이렇게 다 뜯어내는 식으로 해서 공간을 구성하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수술 방법의 어떤 맹점들, 즉 피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피가 나는 걸 우리가 눈으로 확인을 할 수는 없고 또한 이제 그것을 지혈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복불복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다 뜯어놓고 부염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덮어주는, 눌러서 덮어주고 그렇게 해서 지혈을 시키는 이제 그런 방식의 수술이었는데 사실은 이제 아주 발전된 그런 형식의 수술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수술을 하는 의사 입장에서는 환자의 몸속에다가 우리가 해놓은 것이 얼만큼 잘 됐는가 라고 하는 것을 평가할 수가 있어야지 안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시경을 사용한 가슴 수술이 1990년대 초서부터 시작되게 됐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블런트 테크닉, 가슴을 갖다가 이제 이와 같이 끝에가 휘어 있는 이런 꼬챙이와 같은 기구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근육 조직이나 섬유 조직을 뜯으면서 수술을 해나가는 방법이었죠. 가장 한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일어났던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통증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한국 사람들이 서양인들에 비해서 많이 살이 부족해요. 그리고 뼈하고 유방 조직 이 사이에 어떤 이제 두께가 얇다가 보니까 그 부분을 갖다 이제 막 뜯어내다가 이제 보면은 충돌하는 그런 부분, 완충되는 어떤 이제 팻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뼈막, 이 바닥에 있는 뼈막하고 자꾸만 이 기구가 충돌을 하면서 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와 같은 어떤 이제 환자가 받는 트라우마 그리고 상처 이런 부분 때문에 당연히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환자들이 통증으로 인해서 고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슴 확대 수술을 하고 싶으면은 그와 같은 통증을 감수하고라도 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인식들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제가 레지던트를 할 때까지만 해도 거의 모든, 거의 대부분의 어떤 겨드랑이를 통한 가슴 확대 수술은 이와 같이 블런트 테크닉을 사용했습니다. 내시경을 쓰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었죠. 자, 내시경 수술이 발달하게 된 이유는 너무나 당연하죠. 환자를 편안하게 회복시키고 통증도 이제 줄여주고 정확하게 수술을 해주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다 확인을 해주고 지혈까지 다 시키고 나와주는 것이 당연히 더 진보된 수술입니다. 그와 같이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시경 수술은 장비가 중요한 수술이기 때문에 그 장비에 대해서 한번 제가 좀 소개를 시켜드려 보겠습니다. 자, 이것이 뭐 내시경에도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지만은 이제 내시경 장비인데 조금 이제 복잡해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여기서 이제 빛이 나가는 광원 라이트 소스가 있고 그 다음에 요 끝에 이제 렌즈가 있어요. 이 렌즈 부분은 여기에 있는 이 카메라를 통해 가지고서는 모니터로 나와서 디스플레이를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의사는 좁은 구간을 통해 가지고 환자 살을 들어 올려서 이렇게 받치고서 시야를 이제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리트랙터라고 하는 그런 기구가 이제 달려 있습니다. 즉 내시경 장비의 이제 구성은 라이트 소스와 렌즈, 카메라 그리고 리트랙터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서는 회사마다 이제 그 기계를 만드는 회사마다 굉장히 다양하게 조합이 돼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병원에서는 뭐 메디컬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뭐 의사 선생님이 수술 도중에 뭐 고비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고비라고 하는 게 이제 전기 소작기입니다. 전기 소작기는 지혈을 해주고 또 박리를 하는데 전부 다 쓰이는 기구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뭐 메디컬 드라마 보면 또 뭐 석션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석션이라고 하는 거는 흡입기입니다. 진공 흡입기. 그래서 이 진공 흡입기를 통해서 피나 또는 에어, 연기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빨아내서 이제 시야를 유지를 하게 되는데, 그와 같이 이제 이게 이제 내시경에 사용되는 부비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수술에 사용되는 부비는 이와 같이 이제 생겨 있어요. 이거는 이제 니들 보비 TV라고 하는데, 보통 드라마에서 보는 거는 이제 이런 부비예요. 이런 그 전기 소작기인데, 내시경에서는 이와 같이 길쭉한, 지금 이게 30cm 훨씬 넘죠. 자, 이렇게 길다란 전기 소작기를 이용을 해서 자, 의사가 이렇게 겨드랑이 상처 부분을 이렇게 들고 시야를 확보를 하면서 이 보비를 갖다가 집어넣고서 이렇게 박리를 해주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내시경 수술에서 어떤 그 기본적인 그런 테크닉이 되겠고, 지금 이제 화면이 잘 지금 이게 내시경 수술 장면을 제가 이제 찍은 동영상도 있기는 한데, 나중에 이제 또 이제 올리고 이제 이렇게 하겠지만은, 이제 수술 장면이 이게 그 캠코더로 찍어 놓으니까 사실 뭐가 뭔지 그냥 보시는 분들이 알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설명대로 해야 되면서 또 수술 어떤 시야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보여주면서 어떻게 수술자가 어떻게 움직이니까 다 그 한 화면에서 아주 깨끗하게 보여주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거는 이제 전문적인 촬영 장비가 뭐 있든지 이제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제 내시경 수술의 어떤 특징은 이와 같이 장비를 어떻게 다루느냐, 이런 부분의 어떤 숙달, 이게 필수적인 그런 부분이 되겠고, 역시 이제 기본적으로 가슴 수술을 이제 많이 해본 의사들이 내시경을 이제 이용을 해서 수술을 진행할 때 그때 이제 더 좋은 결과를 당연히 낼 수가 있을 겁니다. 또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보형물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런 보형물들이 겨드랑이를 통해서 들어갈 때 잘 들어갈 수 있느냐. 특히 이제 물방울 타입 보형물은 우리나라에 소개된 게 한 6년 전이죠. 6년 전에 물방울 타입 보형물 처음 나왔을 때 겨드랑이 쪽으로 넣는 게 가능하냐 아니냐를 놓고서 의사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디베이트를 갖다 많이 했어요. 미국에서는 아직도 겨드랑이 쪽으로 물방울 보형물을 안 넣는 의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적어도 이제 이런 텍스처드 표면을 갖고 있는, 폴리우레탄이 아니고 텍스처드 표면을 갖고 있는 물방울 타입 보형물 같은 경우는 충분히 겨드랑이로 삽입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물론 내시경 수술했을 때도 가능한 거죠. 블런트 다이섹션을 했든지 아니면 내시경을 했든지, 그러니까 이렇게 옛날 방식으로 했든 내시경을 썼든 간에 보형물을 넣고 뭐 봉합을 하고 이제 상처 부분 열고 이런 부분은 다 똑같습니다. 단지 내시경을 쓰는 이유는 우리가
보형물이 들어갈 공간을 방리하고 지혈을 하기 위해서 내시경을 쓰는 거죠. 보형물이 들어갈 때에는 이 물방울 타입 보형물도 다 가능한데 일반적으로 유륜이나 밑주름선으로 통해 가지고서는 이 물방울이 들어갈 때는 보시는 것과 같이 물방울 타입 보형물들은 이렇게 약간의 이 쐐기 같은 이제 그런 모양 가지고 있는데, 자, 이 방향으로 보형물이 삽입될 때에는 자연스럽겠죠. 그러나 겨드랑이를 통해서 삽입이 될 때는 반대쪽으로 두꺼운 쪽이 먼저 들어가야 돼요. 이 부분이 이제 항상 어려운 문제가 되는데, 그 때문에 겨드랑이 쪽을 절개를 할 때 물방울이 사이즈가 크면 더 긴 절개 공간이 필요하다, 더 긴 절개가 이제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 또 조금 특히 젊은 환자들 사이에서는 좀 문제가 됐죠. 그래서 겨드랑이 쪽으로 이제 절개할 때는 만약에 이와 같이 이제 물렁물렁한 이 스무스 타입 보형물 중에서도 물론 단단한 보형물이 있고 좀 더 물렁한 보형물이 있는데, 좀 덜 채워지고 물렁한 이제 그런 스무스 타입 보형물을 넣을 때는 사실은 이제 그때는 상관이 없지만 물방울을 쓸 때는 사이즈에 있어서 너무 이제 양껏 큰 볼륨을 갖다가 사용하려고 이제 욕심 부리지 않는 게 좋겠죠. 자, 그런 부분들이 겨드랑이 절개 수술에서 환자분들이 좀 기억을 해줘야 될 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은 이제 첫 번째로 이 내시경 수술의 기본적으로 이제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 수술이다라는 점을 궁금해하시는 환자분들을 위해서 몇 가지 이제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이 장비들 구성은 이제 이와 같이 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보는 뭐 TV에서도 많이 보셨지만 이제 그런 수술하고는 좀 상당히 다르게 진행이 되는 그런 수술이다라는 점, 그리고 이런 수술이 발전하게 된 이유, 그리고 또 보형물 삽입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좀 다른 특이한 점들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제가 드려봤습니다. 다음번엔 또 실제적으로 이제 겨드랑이 수술이 진행되는 과정을 이제 좀 보여드리면서 또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